우주는 물질이 아니라 음악으로 만들어져 있다. 우주는 진동하는 멜로디이다. 생각은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에너지 덩어리다. 리듬을 맞춰주면 죽어가는 사람의 의식도 깨어난다. 손님의 말에 리듬을 맞춰주는 종업원은 팁을 2배로 받는다. 상대의 행동에 리듬을 맞춰주면 협상 성공률이 껑충 뛰어오른다. 행복한 채굴림. 리듬을 맞추면 내면의 어두운 생각을 끌어내고 원하는 현실을 끌어당길 수 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리듬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생각과 현실을 이어주는 도구로서 리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듬을 활용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정리하고 원하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학적 방법을 소개합니다. 우주의 원리와 리듬의 힘을 통해 인생을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비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크게 3가지 핵심 메시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상대의 어두운 생각 끌어내기입니다. 리듬을 맞춰주면 상대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편한 상사나 말 안 듣는 배우자, 또 속 썩이는 자녀에게 리듬을 맞춰주면 그들의 부정적인 태도가 바뀌고 상황이 개선됩니다. 두 번째는 내 안의 어두운 생각 끌어내기입니다. 책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실화를 통해 내면의 어두운 생각을 끌어내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 스트레스, 우울 등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이 리듬을 통해 정리되고 마음이 맑아집니다. 또 셋째, 꿈을 현실로 끌어당기기입니다. 꿈의 리듬을 맞추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과학적 방법을 통해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을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C 국제부, 경제부, 정치부 기자, 뉴스앵커, 워싱턴 특파원, 국제전문기자, 또 시사제작국 부국장 등을 거쳐 현재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오랜 기자생활 동안 바깥 세상을 취재, 보도하는 데 열정을 바쳤습니다. 그러다 가장 소중했던 2 가족이 잇단 사망으로 마음의 병을 얻은 뒤 내면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후 우주의 원리에 눈을 떠 스스로를 치유한 뒤 그 체험을 바탕으로 정신 분야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된 와칭 신이 부리는 요술을 썼습니다. 그 후로도 더욱 깊은 취재와 명상, 체험을 거쳐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과 또 이 책 리듬을 펴냈습니다. 그럼 책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판매원이 작고 허름한 연탄 가게에 들렀다. 말없이 연탄 몇 장을 날라주더니 주인에게 말을 건넸다. 혹시 집에 백과사전 필요하지 않으세요? 주인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다. 얼만데요? 10만 원입니다. 어림도 없어요, 우리 형편으론. 주인은 단호히 고개를 내저었다. 말도 붙이지 말라는 얼굴이었다. 잠시 후 판매원이 다시 다가갔다. 선생님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도 전부 자식을 위해서 아닙니까? 자녀분들이 평생 연탄을 날라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아이들이 많이 배워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게 해야죠. 주인의 표정이 돌연 숙연해졌다. 그러더니 연탄 묻은 손을 계약서에 내밀었다. 웅진그룹 창업자인 윤석금 회장이 백과사전 외판원으로 일할 때의 일하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 연탄 가게 주인에게 백과사전은 필수품이 아니었다.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럴 때 윤 회장은 리듬부터 맞춰주었다. 먼저 몸짓이나 행동, 말을 상대방과 비슷하게 맞춰주었다. 상대가 연탄을 나르면 함께 연탄을 날라주었다. 걷고 있으면 함께 걸었다. 말을 빨리 하면 자신도 빨리 말해주었다. 느리게 말하면 자신도 느리게 말해주었다. 이렇게 외적인 면에 리듬을 맞춰준 뒤 가슴속에 숨어있는 열망에다 리듬을 맞춰주었다.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열망에 리듬을 맞춰주었다. 승진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승진하고자 하는 열망에 리듬을 맞춰주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입사 첫날 브리테니커 사전 26지를 팔았다. 한국 지사가 설립된 이래 신입사원이 세운 최고 기록이었다. 입사 1년 만에 54개국 세일즈맨 중 전체 1등을 차지했다. 누구나 그와 단 5분만 얘기하면 그의 매력에 사로잡힌다. 판매 사원들 앞에서 연설하면 마치 인기 연예인이 나온 것처럼 열광한다. 사람들의 마음에
리듬을 맞춰주기 때문이다. 리듬만 정확하게 맞춰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어김없이 내 뜻대로 끌려온다. 예컨대 공중엔 온갖 주파수의 리듬이 떠다닌다. 하지만 내가 리듬을 맞춰주는 것만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난다. 만일 내가 어떤 라디오 채널에서 음악을 듣고 싶다면 그 주파수에 맞춰야 음악이 흘러나온다. 내가 주파수를 맞추지 않았는데 음악이 흘러나올 리 만무하다. 또 이 세상의 수십억 인구 가운데 나와 리듬이 맞아떨어지는 사람과 결혼도 하고 친구도 되고 여행도 함께한다. 리듬이 맞지 않는다면 그냥 스쳐갈 따름이다. 심지어 눈길이 마주치는 것도 서로 리듬이 맞아야 한다. 물리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만델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뭔가를 바라보는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 뭔가와 리듬이 맞아 서로 끌어당길 때 바라보게 된다. 즉, 내가 거리를 걷다가 누군가와 시선이 마주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서로 리듬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마주치는 것이다. 내가 꽃을 바라보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꽃에서 발산되는 리듬과 내 리듬이 서로 맞아떨어져 바라보는 것이다. 만델 박사는 이렇게 리듬이 맞아떨어져 현실로 나타나는 현상을 추파 던지기라고 불렀다. 나는 지난 28년간의 긴 세월을 뉴스 현장에서 보냈다. 기자의 눈에 비친 세상은 재난, 질병, 비리, 살인, 강도, 폭행 등으로 얼룩진 고통의 바다였다. 하지만 그건 겉모습이었다. 속모습은 분노, 절망, 좌절, 증오, 슬픔 등 더 큰 아픔이었다. 나 자신도 마음의 병을 앓았다. 간절한 꿈을 이루고 싶어도 현실은 나와는 너무나 멀리 동떨어진 채 굴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다. 힘겨운 현실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는 무력감이 우리를 더욱 아프게 한다. 현실을 내 뜻대로 끌어당기는 도구는 없을까? 지난 1년간 오로지 그 도구를 찾는 데 몰입했다. 때로는 취재를 통해, 때로는 선물처럼 떨어지는 뜻밖의 영감을 통해 답이 날아들었다. 그 답이 바로 리듬이었다. 남이 내게 하를 낼 때 하의 리듬을 맞춰주면 하가 끌려놓는다. 남이 나를 증오할 때 증오의 리듬을 맞춰주면 증오가 끌려놓는다. 꿈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것도 역시 리듬을 통해서이다.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건 리듬을 맞춰주지 않기 때문이다. 우울한 이유도 자살을 꿈꿀 이유도 없다. 리듬만 맞춰주면 인생을 리듬을 타고 흘러간다. 내 생각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도구는 리듬이다. 왜 리듬에 끌려다닐까? 거리를 지나가다 간질 발작을 목격한 적이 있는가? 환자는 극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마치 플라스틱 조각처럼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린다. 당신은 당장 달려가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지만 어쩔 줄 몰라 가슴만 태운다. 저 사람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게 뭐지? 일로이드 병원의 휴 박사는 발작을 일으켜 혼수 상태에 빠진 간질 환자에게 클래식 음악을 들려줘봤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K448번이었다. 불과 몇 분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네. 발작 횟수도 급격히 줄었다. 환자 36명 가운데 29명이 극적으로 호전됐다. 의심의 여지가 없네. 81%가 발작을 멈췄으니. 모차르트 음악은 30초마다 반복되는 특유의 리듬이 있다. 마음의 거친 물결에서 벗어나 고요함에 빠지게 해준다. 그래서 이 리듬에 접속되면 혼수 상태에서도 벗어나는 것이다. 리듬을 맞춰주면 지능도 올라간다.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진은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비발디의 사계를 틀어주었다. 운동이 끝난 뒤 어휘력을 시험해봤다. 음악을 듣지 않은 사람들보다 성적이 2배나 더 높았다. 3, 4세 아이들에게 모차르트의 반짝반짝 작은 별 등을 6개월간 들려준 뒤 IQ 테스트를 해봤더니 IQ가 34%가 높아졌다. 아인슈타인은 물리학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을에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를 쳤다. 그의 아들은 이렇게 수리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느끼면 음악으로 푸셨어요. 때로는 바이올린을, 때로는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머리를 식혀줬죠.
한동안 지나면 다시 밝은 표정으로 연구실로 향하고 가셨죠. 아인슈타인은 실제로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내 친구들이라고 불렀다. 리듬을 맞춰주면 치매도 예방될까?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대 연구진은 무려 21년간에 걸쳐 500명 이상의 삶을 추적해 보았다. 어떤 활동이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었을까?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 활동 가운데 독서를 즐긴 사람은 35%, 일주일에 4회 이상 십자 말풀이를 한 사람은 47%나 치매 발생률이 떨어졌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습관적으로 춤을 즐긴 사람은 치매 발생률이 무려 76%나 낮았던 것이다. 왜일까? 춤을 출 땐 몸과 마음이 리듬을 타고 움직인다. 춤이 두뇌의 리듬을 일으키니 치매가 끼어들지 못했던 것이다. 리듬은 상술에도 이용된다. 백화점의 포도주 코너, 세계 각국에서 수입된 포도주를 살피던 한 고객이 독일산 포도주를 고른다. 왜 하필 독일산 포도주를 사셨나요? 가격이 괜찮았어요. 혹시 독일 음악 때문에 독일산을 사신 건 아닌가요? 독일 음악요? 매장에서 독일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나요? 고객들은 절대로 자신들이 리듬에 끌려 특정 포도주를 선택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영국 레스터 대학의 노스 박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들은 모두 속고 있다.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에 프랑스 음악을 틀어놓은 날은 고객들의 77%가 프랑스산 포도주를 사갔다. 독일 음악을 들려주는 날엔 73%가 독일산 포도주를 사갔다. 하지만 실험 대상이 됐던 고객 44명 중 겨우 1명꼴만이 음악 때문에 특정 포도주를 골랐다고 대답했다. 그럼 리듬으로 지갑을 열어놓게 할 수도 있을까? 한 음식점 종업원들이 손님들의 말에 리듬을 맞춰보았다. 손님, 비프 스테이크 2개 주세요. 종업원, 네, 비프 스테이크 2개요. 손님, 미디엄으로 해주세요. 종업원, 네, 미디엄으로요. 이렇게 리듬을 맞춰줬더니 팁을 주는 손님들이 78%나 됐다. 리듬을 맞춰주지 않을 경우 팁을 넣고 가는 손님들은 52%에 불과했다. 더 놀라운 건 팁의 액수였다. 네덜란드의 심리학자 바렌 박사가 실험해봤더니 리듬을 맞춰줄 경우 팁의 액수는 평소보다 무려 100%나 늘어났다. 신경분석학자인 해리스는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상대의 말에 리듬을 맞춰주라고 조언한다. 상대가 말한 문장을 슬쩍 되풀이해주거나 요약해 반복하는 식으로 말이다. 예컨대 그러니까 부장님께서는 예선을 좀 낮게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라는 식이다. 그럼 상대는 내가 자신과 리듬이 척척 맞는다고 믿게 돼 나를 좋아하게 된다. 80대 할머니 속의 어린아이. 80대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한 교수가 들려준 이야기다. 저녁 식사 후 TV를 보다가 사과를 깎았다. 이가 빠진 시어머니는 평소 사과를 못 먹는지라 별 생각 없이 아이들에게만 나눠주었다.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하더니 자리를 떴다. 그녀는 아차했다. 어머니께서 또 삐치셨구나. 그녀는 툭하면 어린아이처럼 돌아지는 시어머니가 약속했다. 세상에 손자들 사과 깎아주는 걸 배 아파하시다니 왜 자꾸 어린애처럼 행동하시지? 시어머니가 삐치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둘까 하다가 문득 얼마 전 자신이 겪었던 일이 떠올랐다. 그날은 교수들의 회의가 있었다. 회의 직후 그녀는 회의 자료를 정리하느라 좀 늦게 일어섰다. 그런데 일어서 보니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아있는 게 아닌가. 통상 회의가 끝나면 두세 명씩 무리를 지어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곤 했다. 아니 이럴 수가. 나만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 밥 먹으러 가다니. 수십 명의 동료들 가운데 함께 식사하러 가자고 말을 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니 정말 기가 막혔다. 완전히 왕따 당하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마구 뛰었다. 정말 의리라고 눈꼽만큼도 없는 냉혈 인간들이로군. 그때 느꼈던 불안과 공포는 몇 주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외톨이 신세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그녀는 거실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다. 잠겨 있었다. 한번 꽁 하면 적어도 일주일간은 입을 꽉 닫아버리는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장롱에서 열쇠를 찾아 문을 열었다.
시어머니는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살며시 다가가 시어머니 두 손을 잡았다. 시어머니는 손을 뿌리쳤다. 뿌리치는 손은 앙상하고 힘이 없고 차가웠다. 늙어가는 한 인간에 대한 연민이 밀려왔다. 그녀는 다시 손을 잡았다. 어머님, 서운하시죠?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홍시라도 미리 준비해 놓을 걸. 어머님만 쏙 빼놓고 아이들에게 과일만 줘서. 시어머니 손에서 힘이 빠졌다. 어머님 죄송해요. 어머니께 잘해 드려야지 하면서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요. 용서하세요.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꼭 껴안았다. 10년도 넘게 모시고 살면서 아직 한 번도 껴안아 본 적 없는 시어머니였다. 시어머니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잠시 후 울먹이며 말했다. 얘야, 미안하고 창피하다.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어. 내가 왜 그렇게 속 좁게 행동하게 되는지 나도 모르겠다. 네가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니 고맙기 이를 데 없구나. 난 늘 두렵단다. 네가 나를 미워하고 쫓아낼까 봐. 내가 갈 곳은 이 세상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네 작은 행동에 민감해지는 것 같구나. 용서해라. 시어머니가 난생 처음 며느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어머님, 그런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님을 박대하면 저도 늙어서 똑같은 박대를 받게 될 텐데요. 꼭 그래서가 아니에요. 전 어머님의 인간적인 면이 좋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평생 어머님을 모시고 살 겁니다. 얘야,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는 다시 눈물을 글썽이며 며느리 손을 꼭 잡았다. 이처럼 팔순 노인의 마음속에도 어린아이가 들어있다. 존재를 무시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늘 두려워한다. 중년 부부 속의 어린아이. 한 지인이 지방에 전근을 가게 됐다. 결혼생활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된 것이다. 그는 밤이 되면 종종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아내는 그걸 귀찮아했다. 여보세요? 나야. 왜 전화했어요? 그냥 애들 다 들어왔어? 한 애는 들어오고 다른 애는 아직 안 들어왔네요. 왜요? 그냥. 또 할 말 있어요? 없어. 그럼 끊어요. 그러다가 큰아들은 외국에 나가고 작은아들은 지방대학 기숙사에 들어가 살게 됐다. 졸지에 텅 빈 집에 홀로 남게 된 아내는 밤이 되면 기숙사로 작은 아들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엄마야. 왜 전화했어요? 그냥 잘 지내지? 아이 참, 엄마도 어제도 똑같은 전화했잖아요. 그냥 궁금해서 걸었어. 또 할 말 있어요? 없어. 그럼 끊을게요. 할 말 없으면 끊는다는 아들의 말. 그녀는 그 말이 그토록 차갑게 느껴지는 줄 몰랐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허전함을 메울 길이 없었다. 갑자기 세상에 홀로 남은 것 같았다. 그러고 보니 지방에 정근한 남편도 외로울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때마침 남편이 또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는 너무나 반가웠다. 여보세요? 나야.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 반갑네요. 잘 지내시죠? 고마워. 심심하면 자주 전화하세요. 혼자 나가 계시는 외로우시죠? 가족들 목소리가 듣고 싶어. 그동안 제가 너무 차갑게 전화를 받았네요. 용서하세요. 뭘, 반갑게 전화 받아줘서 고마워. 고맙다니요. 당신도 많이 약해졌네요. 사실은 나도 그래요. 남편은 목이 메는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아내도 코끝이 찡해졌다. 그동안 남편은 객지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할 말 없으면 끊는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서러웠을까? 그녀는 전화를 끊은 뒤 한참 울었다. 그녀도 남편도 마음속으로는 어린아이였다.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을까? 존재를 인정받지 못할까? 늘 두려움에 떨었다. 장단을 맞추듯 리듬을 맞춰라.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못 말려요. 제가 하는 일에 무조건 트집부터 잡으니까요. 시댁에만 다녀오면 파김치가 되는 여직원이 하소연하였다.
어느 명절에 그녀는 동서들과 의논해 갈비를 준비해 가지고 갔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먹어보지도 않고 대뜸 말했다. 이거 호주산 갈비 아니냐? 값은 싸지만 맛이 별로라더라. 그 소리를 듣고 그녀는 맥이 탁 풀렸다. 마치 왜 맛없는 싸구려 갈비를 사왔어 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반찬을 상에 올려놓자 시어머니는 또 작은 접시에 이게 뭐냐 큰 접시에 담지 하고 핀잔을 주었다. 파전을 붙여놓자 시어머니는 또 쓱 보더니 웬 계란을 이렇게 쏟아부었니? 이게 계란전이지 어디 파전이냐? 하고 면박했다. 시어머니가 여러 동서 중 유독 자신만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생각하니 여간 스트레스가 쌓이는 게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시댁이란 말만 들어도 골치가 아팠다. 남편은 무조건 시어머니 편이었다. 설마 어머니가 당신을 차별 대우하시겠어? 왜 생각이 그렇게 유치해?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나빠지니 남편과의 관계도 자꾸만 틀어졌다. 나는 그녀에게 리듬 맞춰주기를 시도해 보지 않겠느냐고 방법을 제시했다. 시도 결과 고부간 갈등은 너무도 깔끔하게 풀렸다. 예컨대 이런 식이었다. 이거 호주산 갈비 아니냐? 값은 싸지만 맛이 별로라더라. 어머님도 그런 생각이 드시죠? 값이 싸면 맛도 별로일 거란 생각이요. 그럼 그렇지 않다는 얘기냐? 저도 처음엔 어머니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먹어봤는데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 그럼 한번 먹어보든지. 이것은 호주산 갈비가 별로일 거라는 생각이 몽땅 끌려나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다. 트집만 잡던 시어머니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작은 접시에 이게 뭐냐 큰 접시에 담지. 그쵸, 작은 접시는 좀 작아 보이죠 어머님. 큰 접시에 담는 게 낫겠죠. 그래, 그게 낫겠다. 작은 접시에 대한 불만이 끌려나와 할 말이 없어진다. 웬 계란을 이렇게 쏟아부었니? 이게 계란전이지 어디 파전이냐? 정말 그렇네요. 제가 계란을 너무 많이 쏟아부었네요. 파전이 아니라 계란전이 됐네요, 어머님. 어쩔 수 있니? 그냥 먹어야지. 계란이 많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끌려나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다. 그럼 이미 부친 건 그냥 먹고 계란을 조금 덜 써서 만들게요, 어머님. 그래라. 아무리 심술을 부리고 싶은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장단을 맞춰가며 부정적 생각이 생기는 족족 가차없이 끌어내니 재간이 없다. 마음이 개운해지니 괜히 밉던 며느리가 오히려 고맙게 느껴진다. 심리치료의 원리도 리듬을 맞춰주는 것이다. 저는 온종일 혼자 지내요.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군요. 친구가 하나도 없어서 외롭군요. 외롭다는 생각이 틀려 나가기 시작한다. 다른 애들은 친구들이랑 함께 밥 먹으며 수다도 떠는데 전 혼자 먹어요. 맞아요. 남들은 친구들이랑 밥 먹는데 나만 혼자 먹으면 정말 쓸쓸하죠. 쓸쓸한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땐 제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져요. 그렇겠군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계속 장단을 맞춰주다 보면 한자는 할 말이 없어진다. 외롭다는 생각이 동나 버리는 것이다. 치과 의사를 하는 친구도 리듬 맞춰주기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그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들어서는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인사한다. 치과 오기 겁나지 오기 싫지? 고개를 끄덕이는 아이들의 얼어붙은 표정이 풀리기 시작한다. 드릴 소리가 들리면 마구 도망치고 싶지 어때? 윙윙 윙윙 무섭지?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뜬다. 의사 선생님이 내 속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하는 표정이다. 그러다 보면 겁나고 무섭다는 생각은 몽땅 끌려나오고 어느새 치료도 끝나버린다. 적 안 만들고 거절하려면 무조건 리듬을 맞춰줘도 막무가내인 사람들이 있다. 생각이 깊지 못하거나 남의 선의를 악용하려 드는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적을 만들면 나만 손해다. 적을 만들지 않고 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언니 오늘 집에 있죠? 내가 이따가 잠깐 들릴게요. 점심때 들이닥친 시누이는 정성껏 만들어 놓은 밑반찬을 통째로 들고 갔다. 일주일치 반찬이 사라진 것이다. 가까운 곳에 사는 시누이는 툭하면 쳐들어와 밑반찬을 쓸어갔다. 더 기가 막힌 건 시누이의 마음 씀씀이었다. 언니 나한테 반찬 팔아요. 여기 반찬값 넣고 갈게요. 사양하지 말고 받아요. 시누이가 던져놓고 간 봉투 과연 얼마가 들어있었을까? 겨우 10,000원짜리 한 장이 달랑 들어있었다.
어느 명절이었다. 언니, 명절 음식 내 거 먼저 챙겨주는 거 알죠? 명절마다 음식을 싹싹 걷어가는 시누이. 당장 이사를 갈 수도 없고 모르는 척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평생 시누이에게 쥐어뜯기며 살 수도 없고 남편도 사정을 알지만 집안 분위기를 생각하니 뾰족한 대책이 없다. 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주말에 또 전화가 걸려왔다. 아니나 다를까 또 시누이였다. 언니, 밑반찬 많이 해놨죠? 그녀는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다. 밑반찬 많이 해놨다고 생각하죠.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누이가 오해라는 반응이었다. 왜요? 언니도 부족해요? 내가 정말 부족한 건 같긴 해요. 부족하면 안 되는데 저번에 가져간 거 금방 바닥났는데. 그래요? 우리도 바닥났어요. 거짓말, 언니는 반찬 잘하잖아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녀가 이렇게 시누이가 말하는 대로 거울처럼 리듬을 맞춰주자 시누이는 할 말이 없었다. 시누이는 전화를 끊더니 얼마 후 쪼르르 달려왔다. 냉장고를 획 열어보더니 따졌다. 에이, 언니 반찬 많네요. 반만 가져갈게요. 가져가고 싶죠. 나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 가져가면 안 되나요? 그걸 가져가면 난 어떻게 하죠? 어제 3만 원어치 시장을 봐서 온종일 반찬을 만들었어요. 우리 식구가 일주일 동안 먹을 겁니다. 그걸 만드느라 아이랑 놀아주지도 못했어요. 그걸 가져가면 또 시장을 봐서 또 온종일 만들어야 해요. 아이랑 놀아주기로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되죠.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그 말을 들은 시누이는 툴툴거리며 그냥 사라졌다. 그 뒤로는 밑반찬을 싹쓸이해가는 일이 눈에 띄게 뜸해졌다. 어쩌다 시누이가 또 쥐어 뜯으려 들어도 그녀는 절대 저항하지 않았다. 대신 시누이의 말에 리듬만 맞춰주고 자신의 사정을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묘사했다. 그랬더니 얼마 후 10년 묵은 시누이의 싹쓸이 습관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가 썼던 방법을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상대에게 리듬을 맞춰줌으로써 대화가 호의적으로 흘러가도록 한다. 둘째, 내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해 상대가 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한다. 셋째, 방법은 없을까요? 하고 물어서 상대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한다. 네, 책 내용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책에는 재미있는 또 다양한 사례가 이처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책을 한번 살펴봐도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우주는 리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리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리듬을 잘 활용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원하는 현실을 끌어당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리듬만 맞춰주면 인생은 리듬을 타고 흘러갑니다. 내 생각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도구는 바로 리듬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주의 리듬과 자신의 생각을 조화롭게 맞춰 더 나은 인생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온하십시오.